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룡전기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룡전기는 이 변압기 한 제품만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죠. 그래서 사실상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주제는 AI 시대의 변압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 형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신고가가 나왔는데 우리는 또 신고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룡전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이 변압기에 대한 제품이 10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미국, 그러니까 FERC, 즉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전력계약안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간 기업이 전력 시스템을 주도했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대대적인 전력 계약안이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망으로 보이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도 올해 1월 달쯤에 이 미국에서 북부 한파가 와가지고 정전이 일어났었던 사태 종종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는 이 변압기가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 미국 에너지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변압기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는지 나타내는 자료거든요. 보통적으로 변압기 수명이 25년에서 30년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약 5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많은 것들이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와서는 변압기 수명이 어느 정도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이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망을 교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재룡전기가 작년에 어느 정도 상승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모멘텀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에서 유럽까지 전 세계에서 국산 변압기를 찾는다라는 헤드라인이에요.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가 10년 만에 찾아온 전력기기 슈퍼사이클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산 같은 경우 기술력에 더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전 세계적으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유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AI 산업으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도 어느 정도 화랑을 띠고 있죠. 그 중에서 당연하게도 눈에 띄는 것은 전력 사업이죠. 즉 여기 기사를 보시면 AI 열풍의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초비상이라고 한답니다. 왜 전력이 초비상이냐라고 한다면 AI 서비스는 결국에는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인데요. 그렇다면 데이터 저장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24시간 안정적으로 가동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근데 24시간 내내 가동을 하면 할수록 이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 AI용 데이터 센터는 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AI용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사실 전력망 확충이겠죠.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지만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전기 같은 경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사실 변압기라는 이 제품이 이 승합과 강압에 필요하잖아요. 보통적으로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력 같은 경우 11kV에 해당을 하는데, 이 11kV에 해당하는 전기를 변전소에서 변압기를 통해 765kV까지 승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먼 거리로 보내면서 345kV로 다시 강압을 시켜요. 그리고 도심 근처에 있는 변전소에서 22.9kV로 다시 한 번 더 강압을 시켜주죠. 하지만 우리가 쓰는 전기 같은 경우 220V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주상 변압기로 다시금 강압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야 220V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변압기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송전탑 내에서도 변압기가 필요한데, 송전탑 같은 경우 이역거리가 약 100m 정도 된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송전탑 같은 경우 이 도심 근처까지 오려면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송전탑이 건설이 될 때마다 필요한 것은 결국엔 변압기. 송전탑에도 변압기가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진짜 정말 많은 변압기가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맞춰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 공장 가동률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쉬지 않고 변압기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소리가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러한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한전에서 41조 원에 대한 인리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한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섬들을 연결하는 초고압 직류 송전 설치 사업 등 전력 분야 신기술 신사업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사실상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송전망에도 이 변압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러한 점에 있어서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오늘도 신고가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 차트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룡전기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도 신고가가 나온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91,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마감을 한 듯으로 보이고 있죠.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는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약 한 11선 근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이 부근에서 좀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1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약에 이 1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 여기 20일 이평선 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0일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3차적인 지지라인은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1차, 2차, 3차 모두 지지라인 이탈할 시에는 사실상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 제가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수급적인 측면 좀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제가 기간을 3월 4일로 설정을 한 바가 있었는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 3월 4일 이후로 상당한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3월 4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약 한 350% 정도 올라갔던 것으로 보이고 있죠. 아무튼 이 3월 4일 이후로 지금 수급적인 측면 보자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 부분 보이고 있어요. 약 한 240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같은 경우 240만 주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흐름도 결국엔 개인의 매도, 외국인의 매수, 기관의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신고가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 이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 창구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현재 UBS 증권 창구에서 64만 주, 맥쿼리 증권에서 25만 주,
그리고 골드만삭스 창구에서 23만 주, 메릴린치 22만 주, JP모건 서울 14만 주, CLSA 증권 10만 주, CT그룹 7만 7천 주, 1위부터 7위까지 창구가 전부 외국계 창구죠. 그렇다 보니까 1위부터 7위 창구에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창구에서 이 매도 물량을 받아줄지도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UBS 증권 창구가 이 매수세가 상당 부분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이 UBS 증권 창구에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